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 뉴욕타임스 김호준입니다. 오늘은 시사 대제 시간입니다. 시사 대제. 좀 앞으로 오프닝을 좀 준비하면 어때요? 그동안 하다가 왜 안 해요, 요즘에? 귀찮아서. 네. 오늘은 시사 대안학교입니다. 왜 그 코너명이 맞나 몰라. 어쨌든 그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야. 어처구니가 없네. 우선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재 지사가 참여정부 때 기소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참여정부 때 기소된 것이 아닙니다. 2009년 3월 26일 날 기소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기소가 된 것인데 사실이 왜곡됐으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재 전 지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 그래서 얘기를 안 꺼내려고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또 물어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광재 전 지사는 참 어떻게 보면은 우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언론 출신이시니까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사실을 왜곡됐다는 점을 지난번 노무현 정권 때 정말 여러 가지 일에 다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또 수사를 받고 답변을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박연차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님 선고를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잇따랐습니다. 법무부님 답변과 제가 계속 잇따랐습니다. 질문드린 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주시기 결국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재판 중인 이광재 전 지사를 공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선거를 제가 다시 질문드린 치르고 부분에 있다.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비용만 무려 113억 원이 들어가는 이번 선거. 이거 다 강원도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먼저 이번 선거, 보궐선거가 치러진 데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님 2009년 3월 26일 날 기소가 됐다고 말씀하신 점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사과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이광재 지사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차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박연차 사건 이전에도 이광재 지사는 써내문 그룹 불법 정치 자금으로 1,500만 원을 수수받아서 언론인 3천만 원을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광재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기소를 받고 또 3천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만하십시오. 선거법 위반으로 사회자께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바랍니다. 받았습니다만은 제정신적으로 다시 이 재판에 회부가 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상호 토론에는 제가 개입하기 안 돼 있습니다. 참으로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광재 전 지사 때문에 이광재 전 지사를 결국 도지사 후보로 공천한 그런 민주당에 저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과를 안 하는가? 정말 강원도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이 113억 원이 우리 강원도의 무료급식 대상자 학생들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 엄청난 돈이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데 법무부님, 언론인 출신으로서의 금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왜 공당이라면 도지사가 되시겠다는 분이 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 답변에도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하시고 자꾸 말씀을 돌리시는 데 대해서 제가 간단한 거 여쭤봤습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를 아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도 천안함 복침 북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북한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아주 그렇게 간단한 답변도 어떻게 최 후보는 그래도 뭘 어딜 애둘러서 지난번부터 책을 쫙 갖고 나왔어요. 책상을 그
그 보고서라고 하는 것도 제가 자세히 그만하십시오. 읽어보니까 알겠습니다.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알겠습니다. 반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제발 이제 알겠습니다. 그만하십시다. 네. 좀 그런 30초가 그만하겠습니다. 남았습니다. 네, 예, 쓰십시오. 저기 안타깝습니다. 네. 네, 정말로 우리 텔레비전을 보는 우리 강원도민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해. 최문순 후보하고는 진짜 고등학교 또 언론계 손을 사이인데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맞붙는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안타까우신 마음으로 제가 상호 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엄기영 후보가 이 자유 토론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까요? 저도 이번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은 어떻게 경제 복지 분야라고 이게 상호 토론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경제 복지 분야라고 이렇게 웃기는 소리 하네 좋은 인재 발탁하는 거야 나무랄 일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외로워야 할 직업군이 있지요. 가령 판검사 등 제조 법조인 또 기자 등 현직 언론인이 그렇습니다. 어떤 금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믿을 거라 생각만 그건 너의 착각일 뿐이야 저는 뭐 엄경 후보 마음에 듭니다. 사람 굉장히 단호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할 때 표정이 굉장히 외로워요. 고독한 프론티어. 예. 예. 짠하고 외로우네요. 예. 오늘은 김광수 경제연구소 네. 유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굉장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부소장님으로 네. 계신. 근데 그보다는 세금 혁명당 제안자로서 요즘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예. 손대인 부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무려 6분이. 예. 그 중에도 여성이 2분이 놀라운 네.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세금혁명당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왜 하필이면 이 세금에 대한 관심 주로 네. 많으신 겁니까? 어쩌다가? 제 사회생활 시작한 때부터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이게 또 길게 느리는 스타일이 아니군요. 네. 하여튼 기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좀 남의 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남의 돈이라고 부르지만 공공의 돈인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자꾸 좀 관련해서 취재를 하거나 기획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99년 같으면 참여연대하고 공정과세로 가는 길 이런 기획을 했었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국회를 출입할 때가 있었는데 출입할 때는 저는 정치인들 이렇게 취재하고 이런 건 되게 좀 의미가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 입법권도 있지만 예산 심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문제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파다 보니까 이거 정말 엄청나게 큰 돈들이 너무나 쉽게 이제 결정이 되고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의 돈들이 좀 터무니없이 쓰인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눈먼 돈들이 많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예산 쓸 때 보면. 제가 이제 책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토건 예산 관련해서는 너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데 그 돈들이 근데 단위는 제일 커요 또. 가장 적게 수백억 단위고 많으면 수조 원 단위가 그냥 너무나 쉽게 결정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들여다보면 정말 꼭 우리한테 요긴하게 필요한 사업인가 그런 의문들이 이제 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좀 천착을 하게 됐고, 그게 또 한편으로는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이제 공공부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한국 경제 전반의 문제하고도 많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상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네. 그런 이제 생각으로. 우리 선대인 소장님이 동아일보 기자를 하셨죠? 네네. 예. 그러다가. 그 문제의 동아일보. 예. 근데 얘기 듣기로는 맛이 가기 전 동아일보에 계셨다는. 맛이 막 갈 때쯤 그만두셨다는. 맛이 가기 시작할 때쯤 아마 동아일보에 들어갔던 것 그게 같고요. 약 2000년대부터 맛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96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동아일보가 어쨌든 80년대 민주화 항쟁 국면에서는 어쨌든 선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던 신문입니다. 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신문사들도 굉장히 이 재정난이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막 재벌 광고주들한테 엄청나게 휘둘리는 구조로 가버리더라고요, 어디로.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세금혁명 당 이게 정말로 그 정치 세력화 그러니까 정당을 정당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정 정당은 아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뭐 정당이 준하는 역할도 저는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정당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제주민주당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경우에는 그 노후 연금자당이라는 게 있어서. 아, 노후연금자당. 그러니까 좀 애잔한데? 아니 근데 이제 약간 정당 이름이? 그러니까 약간 중도 성향의 이제 노인분들이신데 이분들이 근데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각종 강연이나 세미나 이런 데 가서 네. 항상 이렇게 뭐 경청하고 질문하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노후에 퇴직하고 나서 이제 자신들의 그런 그 권리를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하여튼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당까지 이렇게 뭐 구성돼 있고 예. 그런 경우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 법정 정당은 아니고 법정 정당은 아니고요. 정당은 이제 아니고?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뭐 미국의 무브원이나 뭐 티파티 이제 커피 파티 이런 식의 운동조직이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 미국도 이제 티파티나 커피 파티라는 건 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이름을 지어본 거고요. 실제로 기존 정당이 제대로 지금 그 일반 납세자이자 유권자인 일반 시민들의 그런 이렇게 욕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돈을 지금 세금을 못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구체적인 이 네. 뭐랄까요 운동조직 네. 정당을 네. 표방한 운동조직의 슬로건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뭐 어떤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슬로건은요,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몇 개 공모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세금을 바꾸면 나라가 바뀝니다. 또 하나는 세금 제대로보다 제대로 쓰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출발한 게 한 20일 정도밖에 아직 안 되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그 지금 말씀드린 것도 상당히 좀 가안에 가까운 상태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자발적인 열정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세요. 회원이 그래서 21일간 몇 명이 나가요? 지금 한 4,300분 정도 됩니다. 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사실은 아직은 그 페이스북 사용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만약 전통적인 인터넷 뭐 카페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했으면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무브먼트를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예. 그 SNS 기반이 좀 하는 게 낫겠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페이지를 열어서 출범했는데요. 그 단기간에 어쨌든 한 20일 가까운 시기에 한 4,300명 가까이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본격적인 예. 조직도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길래 사람들이 그만큼 모이는 겁니까? 제가 사실 이제 이 책 쓴 거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해 12월 말에 이제 프리라이더, 그 대한민국의 이제 특권층 무임승차자들, 동창회에 비유하자면 동창회비는 잘 안 내는 사람들이 뭐 이 동창회 회장하고 총무를 맡아서 뭐 자기들 이렇게 막 배불리는데 이 막 흥청망청 쓰는 그런 분들은 이제 특권층 프리라이더라고 제가 이제 무임승차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걸 고발하는 책을 이제 지난해 12월 말에 냈는데 원래는 이제 2권을 시리즈로 이렇게 내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1권을 먼저 읽으신 분들이 와, 화난다, 열받는다, 막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몰랐던 실체를 그러니까 발견하면서 제가 이제 예. 뭐 좀 물론 뭐 조세 정의가 많이 무너져 있고 뭐 탈세가 이렇게 강범위하게 일어나고 뭐 특권층의 반칙 이런 게 많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조목조목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더 열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일 줄이야.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나서 근데 답답하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책 프리라이드의 후속 편격인 이제 세금혁명을 그 3월 초에 이제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금혁명 책을 쓰면서 좀 희망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의 단초를 주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당위정을 바른 책에 이제 막 딱딱한 내용이지만 뭐 좀 이 해외에 이제 좋은 사례도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좀 이 돈을 제대로 썼을 때 2025년쯤에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게 막 상상놀이 이런 장면도 이렇게 놓고 제 나름대로 또 대안이랍시고
뭐 솔루션 20가지 이렇게 해서 또 책 뒤에 정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저도 답답한 느낌이 들고 독자들도 이거 가지고 그냥 책은 보겠지만 이 그 답답증, 무기력감 이걸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아 이게 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직접 행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트위터에서 아 제발 이런 걸 하는 좀 세금 쓰는 거 감시하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쓰도록 좀 하는 단체를 좀 만들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RT를 하면서 세금 혁명당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랬더니 그날 하루에만 한 300명 정도가 뭐 이렇게 아 좋아요 찬성합니다 만듭시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하루 만에 거의 그냥 한 하루 반 조금 지난 시간에 거의 1000명이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뜨거워서 아 이런 뜨거운 열정을 확인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뒷걸음질 칠 수는 없겠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제대로 한번 대한민국의 이제 조세 정의도 바로 세우고 우리가 진짜 엉뚱한 데 쓰는 돈 제대로 좀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번 써보자. 자, 본론입니다. 이제 왜 세금이 어떻게 세고 있는데 뭐 물론 세금이 아주 뭐 적재적소에 쓰여가지고 하나도 낭비적 요소가 없다 이렇게 보는 국민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한번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연봉 5천만 원이면 1년에 건강보험료니 뭐 국민연금 이런 간접적인 사실 중조세 같은 예, 세금을 다 포함해서 한 수백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면 1가구 1주택자가 그 몇 년 전에 3억 원의 집을 사서 이걸 9억 원까지 올라서 9억 원에 팔면 세금 얼마나 무는지 아십니까? 그런 집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살아본 적도 없고. 6억 원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예. 세금 한 푼 안 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세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1가구 1주택은 양도 차익을 안 내게 돼 있어요. 양도소득 9억 원 이하로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 돼 있습니다. 9억 넘으면 또 종부세인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 그것도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굉장히 무력화됐죠. 그리고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해서 옆 동네 여러분 옆 동료가 주식 투자를 해서 한 1억 원 정도를 벌었어요. 그게 대해서 세금 얼마나 무는지 아십니까? 단 한 푼도 안 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해서 막 사고 팔고 많이 하신 분들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거래세는 많이 내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차익도 잘 못 남기죠. 근데 이제 진짜 차익을 많이 남기는 이렇게 뭐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차익을 남겨도 세금 안 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원칙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엄청난 이제 돈을 벌고도. 이런 것들은 자본이득이라고 좀 유식한 말로 그러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빈약한 과세를 합니다.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뿐인가요? 이렇게 부동산 보유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 책 쓰면서 이제 좀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의 부동산 자산 가치가 한 6,500조 정도 되거든요. 6,500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한 5.7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금이. 근데 이게 부동산 보유세율로 따지면 한 실효세율이 0.1%도 안 되는 셈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실효세율이 한 거의 1%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주정부나 학교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학부모들의 그런 이렇게 뭐 이 재정에 대부분 충당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취약하게 돼 있죠. 또 뭐 이유는 뭔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워낙 일제시대 때 지주의 뭐 이런 것도 남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동산 투기나 이렇게 또 이 개발연대 이렇게 토건 개발 이런 것들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또 투기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착취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행태를 계속 보여왔는데 이분들이 사회 경제적 강자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제도를 만들고 이런 분들이 이제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터무니없는 낮은 과세를 하고 있고 취약한 과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바로잡지 않는 거죠.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뭐 최근까지만 해도 장관 청문회 할 때마다 나오는 게 무슨 다운계약서 관행이라고 그러는데 그 엄연한 탈세입니다. 도대체 웬만큼 조세 체계가 제대로 이렇게 돼 있는 나라에 가서 그걸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면 먹힐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이니까 관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는 뭐
아주 떳떳하게 그냥 장관이 그 청문회 되거든요. 뭐 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놈들을 저 장관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조세정의 관점에서 이명박 정권이 딱 들어오고 나서 크게 바뀐 거나, 본질적으로 방향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더 나빠지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제일 큰 게 이제 이른바 다 이야기하듯이 이제 부자 감세죠. 부자 감세라는 것은 그 이제 소득세, 법인세, 그다음에 각종 이제 종합부동산세 비롯해서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들 대폭 깎아줬죠. 그게 초계약으로 따지면 얼마나 가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계치로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5년 동안 거의 한 4년 정도 되죠. 4년 동안 이루어지는 감세액이 총 한 87조 원 규모. 87조. 예, 근데 이게 여기에 한 80% 가까이가 예. 이제 이른바 고소득층이나 종업원 1000명 이상의 이제 대기업들한테 세금 내도 뭐 전혀 흔들림이 없는 탄탄한. 그럼 그 87조가 비님을 어디서 메굽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재정 적자가 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재정 적자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좀 범위를 넓히면 그 현 정부 들어와서는 이렇게 굉장히 우회적인 편법적인 재정 지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아시잖아요. 4대 사업 그거 사실 그렇죠, 정부 그렇죠.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걸 수자원공사에 그렇죠. 8조 빚을 안기면서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토건 부동산 부양책 일환으로서 이제 뭐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지만 LH공사,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만 50조 원 가까운 빚을 끌어다 썼거든요. 그런 것들을 끌어다 써와서 각종 무슨 뭐 개발 사업들 이렇게 계속 벌이고 있고 보험자리 주택 사업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토지 보상금으로 이렇게 막 부동산 시장에 돈 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 늘어난 지금 공공부채액만 한 450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얼마나 정부 심각한 거죠?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논거 중에 하나가 뭐 공공부채가 되게 많이 늘어났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 그 10년 동안 늘어난 공공부채가 맞먹는 걸 단 3년 만에 늘려버린 거죠. 능력이 있어. 이 사람이 그리고요. 땡땡인데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죠. 지난 정권이 잃어버린 10년이면 이번에는 아주 심각하게 잃어버린 3년이군요. 이게 근데 이거 어떻게 450조라는 갔죠? 게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우리 GDP 총액이 예. 1064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450조라고 그러면요. GDP 총액이 한 40, 한 뭐 2, 3% 되겠죠. 그런 걸 뭐 그리고 특히 이제 2008년 말 경제위기 이후로 이렇게 뭐 그 대대적으로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그걸 길바닥에 뿌리기만 해도 경제 성장률이 두 해에 걸쳐서 한 40% 정도가 성장해야 되는 액수인 겁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가 성장한 게 6.3%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 양반이 이제 경제 대통령이다.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 경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자꾸 너스레를 떠는데 네.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빚쟁이 대통령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게가 지금 뭐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그 은행에서 빚 끌어와갖고 흥청망청 쓰는 거 그건 누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흥청망청 쓰고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있으니까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 그러고 나서 나는 왜 안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죠, 요새? 아니 그러니까 네. 그나마 지금 뭐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뭐 6% 성장했다느니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체감 경기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건 뭐 근데 또 별도로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 이야기를 할까요? 소장님, 그 지금 지금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 적당히 덮고 있단 말이죠. 드러나지 않게. 다음 정권 때 어떤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굉장히 우려가 많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 경제로 따지면 제일 큰 문제가 예. 이제 부동산 거품하고 이와 연계되어 있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인데 네. 이걸 사실 거의 해소하지 못하고 또 연착륙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은 계속 이제 이 풍선에 비유하자면 바람이 좀 빠질만 하면 이렇게 다시 바람 집어넣고 바람 집어넣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2008년 말 경제위기 이후로도 이미 가계부채가 100조 원 이상 추가로 더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이 아마 제가 볼 땐 굉장히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갈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는 그나마 이제 부동산 거품이 좀 해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정하게는. 근데 우리는 거의 해소도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큰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 충격입니다.
이게 아시죠? 우리가 세계 188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186이고 그다음에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 속도가 빠르다는 일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초고령 사회로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베이비 부머 세대가 곧 은퇴 시즌을 맞게 그러니까 되고. 그게 이제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직 우리가 이제 쓰나미가 아직 몰려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건 충격이 이제 좀 미약하게 느껴지지만 이게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어떻게 충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는 이른바 이제 생산 경제가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득을 버는 사람이 적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수 측면에서 보면 이 세수가 줄어들게 돼 있는 거죠. 세금 내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또 반면에 복지 지출 수요는 굉장히 급증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고령화되고 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의료 지출, 그 다음에 연금 지출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복지 지출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우리가 OECD 국가들 가운데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거든요.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지 인프라라든지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건물망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나라가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저출산 고령화 충격을 겪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직접 개인이 피부에 와닿게 느끼게 되는 고통은 어떤 겁니까? 지금도 사실 느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거죠. 지금 1인 가구 늘어난다는데, 흔히들 1인 가구 이야기하면 언론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골드미스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왜곡되게 하고 계신데, 1인 가구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서 이렇게 배우자하고 사별하고 나서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분. 자녀들이 잘 안 모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외롭게 사시고 또 한편으로는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2인 이상 가구의 한 43% 수준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 저소득층이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소득도 없는데 지출도 줄여야 되죠. 또 건강 지출 이렇게 수요는 늘어나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1인 가구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30대 노처녀 그룹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0년대 내내 이제 부동산 거품에 돈이 묶이다 보니까 생산 경제에 돈이 돌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소득을 올리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88만 원 세대로 이렇게 막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값은 치솟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도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까지 낳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지금 이대로 간다면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 거기에 이 450조 이 부채는 네. 쉽게 말하면 미래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쓰여야 할 돈들을 그 호주머니에 털어갖고 현 세대의 탐욕을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요.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주로 쓴 건데 문제는 뭐냐면 김윤옥 남편. 이게 현 세대의 예를 들어서 나빠. 굉장히 산만한 얘기시고요. 그러니까 현 세대의 어떤 저소득계층 서민들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벌 대기업들 그다음에 이렇게 이 토금 부양책 형태로 건설업계들 먹여 살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동산 이 다주택 투기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부동산 부자들 한테 이렇게 계속 퍼준 거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분양 물량 매입해주고 4대강 사업 부리고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또 부동산 세금 깎아준다고 취득세 감면해주고 근데 아까 제가 부자 감세 이야기하다가 말이 끊겼는데요. 부자 감세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었어요. 부자 얘기가 없네요. 그렇죠. 또 서민이 나오고. 서민경제 지원인데. 예. 이명박이 보기에 서민 100억 이상. 그 나머지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투명 인간. 실제로 그러면 서민경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2009년 이후로 이렇게 고소득자, 그러니까 이제 상위 20%의 세금 부담은 확 줄어들었고, 저소득층의 세부담, 하위 20%, 하위 40%의 세부담은
오히려 이렇게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 간접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3대 국세 수입의 3대 축이 이제 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돼 있는데 소득세, 법인세는 올라가다가 2009년부터 감세를 했으니까 확 꺾여버렸어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지 않습니까? 간접세라는 것은 이게 뭐 소득을 그러니까 소득을 얻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그냥 소비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뭐 식당 가서 저기 수대국 하나 시켜도 그러니까 그 이른바 이제 원래 당세자하고 납세자가 묻어가지고 조세적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간접세로. 그래서 뭐 소비하는 양만큼은 이건희 회장이나 뭐 우리나 똑같이 이제 내는 세금인데 네. 그런 세금의 비중이 이제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4년째 계속 간접세 비중이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좀 직접세 비중을 늘려놨었거든요. 그걸 다시 이제 간접세 비중이 지금 더 높은 나라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얍삽한 세금은 이게. 얍삽한 정도가 아니고요. 아니, 그 모르잖아? 그렇게 올랐는지조차도 우리는 잘. 그럼 이 450조는 우리가 갚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큰 문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예산이 거품 붕괴가 300억인가? 본격적으로 300조, 진행되지도 300조. 않았는데 그걸 이렇게 틀을 막는다고 이미 한 450조 정도 공공부채를 더 늘려놨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수장 고령화에 이렇게 이 쓰나미가 몰려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지금 조세 재정 구조 계획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라 살림살이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도 공공부채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앞으로 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미래 세대에 젊은 세대에 호주머니 틀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막 강바닥에 지금 처박혀 우리는 있는 아니요, 이명박이요, 이명박. 이명박이 했어요, 이명박. 저는 그거 써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걸 써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 이 이야기도 끊겼구나. 그래도 할 말은 계속합니다. 네. 자, 오세훈 시장 경우가 그러니까 오세훈 마음- 시장 논리라면은 네. 지금 이렇게 엄청난 그 국가 부채 속에서 그 말하자면은 이미 복지 지출을 줄여야지 더 기분 되겠느냐 이 논리를 또 오세훈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제가 인식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는 게요. 네. 당장 현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막대한 그 토건 부동산 부양책 때문에 네. 주로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한 450조 이상 지금 공부채가 늘어나 있는데 이미 뭐 거의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려놨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해요. 음. 그리고 나서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저 수준의 지금 복지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최소한의 균형 감각을 갖고 있나. 왜 제가 그런 정말- 분하고 일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눈이 삐었죠. 그래서 애초에 인연이 처음에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 인연은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정치부 출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이제 뭐 물론 뭐 주로 제가 이제 좀 정치인들 입을 따라다니는 취재는 싫어서 예. 예산 문제를 많이 파곤했는데 여자 문제. 예산 문제 예산. 여자 문제가 아니라 예산 예산. 문제. 아, 예산 문제. 나는 여자 문제로 들리지. 사람이 생각이 그거밖에 안 하니까. 하여간 그래서 그렇게 저 예산 그래서- 문제를 하다가 오세훈 의원하고 어떻게 알게 되신 아니요 뭐 거군요. 그런데 하여튼 예.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소장 개혁파라고 해서 네. 그 당시에 그랬죠, 뭐 좀 그때는. 네, 괜찮은 이미지가 이미지였고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안에서 그나마 이제 좀 이야기가 통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인연을 맺었는데 그때 이렇게 가끔 이야기 나눴던 바로는 굉장히 하여튼 좀 합리적인 이야기들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새만금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또 뭐 이렇게 정치권의 부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또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뭐 환경 문제에 관심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뭐 대기질 문제라든지 이런 걸 막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혹했다. 좀 좋게 봤었죠. 그런데 차한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이제 뭐 일하게 된 건요. 그 뭐였냐면 이분이 이제 서울시 들어와서 이제 뭐 장기 전세 주택이니 뭐 이제 분양 그 공공부문 분양 원가 공개니 이런 걸 이제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놀랐어요. 그런 부분에서. 딴 거보다는 아까 이제 뭐 그런 거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원가 분야. 건설적 관료들한테 휘둘리면서 계속 뭐 말로는 부동산 투기의 전쟁인데 사실은 내놓은 정책들은 늘 부동산 이렇게 부양책이에요. 부동산 부양책. 그다음에 건설적 관료들하고 건설업자들 이렇게 네. 도와주는 정책들이었고. 휘둘렸죠.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한 상태였는데 전혀 기대도 안 했던 양반이 이렇게 딱 하니까 제가 이제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 이 양반이 또 들어오면은 좀
도와달라 이런 제의를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주택 정책을 제대로 바꾸면 이게 전국적으로 좀 퍼져서 서울시가 왜 갈라지셨어요? 근데 뭐, 결정적인 사건이.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그 1년 정도 이렇게 쭉 경험해 보니까 제가 그냥 생각했던 기대 수준에 굉장히 많이 못 미치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뭔가를 얘기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뻘소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는. 그 보도도 됐었죠. 아마. 네. 그거는 이제 네. 그거는 이제 헤어질 때 그 점심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고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있을 때부터 부동산 이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8년 말에 하여튼 떠받쳤지만 2008년 말에 우리가 집값이 쭉 떨어지고 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실 경제 위기도 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서울시에 있을 때부터 경고를 했죠. 서울시 차원에서도 대비를 해라. 또 취득력 세수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금도 이제 그래서 지금 재정난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뭐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보고서도 전달하고 했는데 뭐 이런 게 뭐 제대로 이렇게 먹힌다는 느낌이 잘 안 들었죠. 근데 그래서 헤어지면은 뭐 하여튼 뭐 고별 점심 자리에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죠. 당장 첫 마디가 뭐냐면, 그러면 지금 펀드를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게 물론 사적인 자리의 이야기를 왜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 정도는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반응이 딱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황당한 거죠, 너무. 그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 정책 뭐 비서관 회의들을 쭉 하면, 이분이 저는 정책을 보자 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간 건데, 물론 뭐 정책 관련해서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홍보나 이미지 관련한 이 홍보 이미지, 이 관련한 그게 세간에서 잘못 오해한 평가가 아니라 실제 그런가요? 실제로 좀 그러시더라고요. 홍보나 좀 이미지에 그런가요? 많이 그런가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제가 좀 뒷받침을 하자면은, 제가 그 교통방송이 서울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울시 공무원들이에요, 한마디로. 그 뉴스를 듣는데,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습니다. 띠 하고 나서 오세훈 시장은 오늘 무슨 동에서 물청소를 지도하셨습니다. 물청소 이게 나와, 오세훈이가 실제로 교통방송은요, 서울시 산하 이제 공기업 구조로 돼 있는데, 실제로 뭐 간부 회의 석상이나 이럴 때 교통방송 사장이 직접 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오세훈 시장을 어떻게 띄울까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만들면 좋겠다. 편하지 않게 말하니까. 아니, 이 지상파 방송의 말이죠. 이거는 국민의 소유고 공공재인데, 이걸 오세훈 홍보용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야. 저는 근데 꼭 오세훈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에. 정말 주민들한테 이렇게 소용이 되는 그런 살림살이를 하기보다는 과시형 취적 사업 벌리고 또 그거 홍보하기 위해서 돈 쓰고, 물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홍보에 쓰는 돈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런 실태들이 이제 사실 전국 곳곳에서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명박이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가장 원조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뉴타운도 은평 뉴타운도 그렇고. 거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청계천도 그렇고 사실 다 그런 겁니다. 근데 또 세금 늘리자고 하면은 역대 그 어떤 정치 세력도 하여튼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큰 심판을 받던지 약간 정권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증세는 쉬운 일은 아니고, 이게 지금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예를 들면 서민을 위한 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5050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자산에 굉장히 취약하게 가세하고 있는 걸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이런 것들을 정말 세원 투명성을 확보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른바 이제 이 세제 구조 계획을 하면, 거기에서 추가로 한 50조 정도를 자연스럽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 지금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분들의 부담을 추가로 늘리기보다는 응당 내야 할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세를 해가자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정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선진국,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들이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돈이 그 정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건 정세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요? 세금혁명당이? 아, 그래서 내겠어요, 이제 그분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거잖아요. 지금 이걸 저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굉장히 그 살림살이에 관해서 획기적인 전환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런 획기적인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도 그렇고 야도 사실은 뭐 산무 일반 복지니 이런 구상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 그 구체성이라든지 재원 마련 문제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뭐 이 구체적인 전략이 좀 이렇게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의 요구는 뭐냐면 이렇게 재정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탈토건, 그다음에 친생활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제 교육, 복지, 문화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재정 지출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여야를 통틀어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산무일반 내세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공항 건설하는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거 사실은 그 지역 감정이 편성해서 또 하자는 방향으로 이렇게 어차피 대구 경북에서는 표가 안 나오니까 부산공항 밀어주는 그러니까 쪽으로 우리가 가자. 아직 사실 토건 패러다임에 관해서는 여야 정권 교체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탈토건 또는 반토건 친생활 방향으로 이렇게 재정 지출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강제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고 뭐 어떤 옳은 방향들이 일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건 이해관계 때문이기도 하고 유권자들을 무수할 줄 모르는 그 때문이기도 하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좀 대중 정치 압력 조직을 만들어서 대선 국면에서 이 기존 정당들이 또 정치 세력들이 납세자로서 또 유권자로서의 이 시민들의 이 절절한 욕구들을 좀 받아들이도록 하자. 그런 구조를 만들자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이거 큰 문제구나. 그래서 나도 세금혁명당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세금혁명당에서 앞으로 무슨 활동을 하기에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사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지금 그 세금혁명당 개설하고 나서 이제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데 조금 설명드리면 좀 짧게 해주십시오. 네. 이제 이 세금혁명당 페이지 만들고 나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오프라인 조직도 일정하게 있어야 되고요. 굴러가려면.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여기 지금 방송 끝나고 나서 한 7시쯤에 그 모여서 우리가 조직 체계를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운영 조직, 그 다음에 이렇게 회원 조직들을 이렇게 마련할 거고요. 거기에서 각종 이제 예를 들면 뭐 온라인 스트라이크도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 스트라이크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최근에 뭐 4대강 그 수변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세금을 이딴 식으로 헛되이 쓰지 말라. 또 뭐 취득세로 이렇게 보전해준다. 이럴 때 청와대나 뭐 기획재정부나 뭐 국토해양부 또 뭐 국세청 이런 데 들어가서 디도스 공격을 하는 겁니다. 돌려차기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이제 뭐 항의하고 그다음에 뭐 전화도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계속 움직여 갈 거고요. 또 이 우리가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물론 이제 새로운 세금 씀씀이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인식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이렇게 납세자로서의 의식이 상당히 좀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하면서도 좀 일반인들이 이렇게 세금 문제에 관심 가지고 또 이 정보를 쌓을 수 있도록 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각자가 지역에 사는 이제 자기 주변에 이제 뭐 세금 낭비 현장들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쭉 올리면 그것들이 쭉 측정이 돼서 스마트폰에 이제 앱으로 보면 이제 스캔 설치하면은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세금 낭비 현장들이 보이고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여기를 항의하려면 뭐 어떤 이렇게 이 관련 당국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뭐 앱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하루에 이렇게 쓰는 뭐 이렇게 이 세금이 예를 들어서 뭐 이 기름을 넣고 뭐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필 때 얼마나 많은 세금을 쓰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알 수 있는 뭐 그런 앱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이건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뭐 일목요연하게 지금 우린 들어가면 막 그냥 굉장히 깨알 같은 이 딱딱한 숫자만 나열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밖에 없거든요. 정부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 세금이나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아주 보기 좋은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면 좀 한번 구현을 해보고
또는 오프라인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그려서 이렇게 배포도 하고 또 교육,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 팜플렛 비슷한 그런 것들 이렇게 배포할 계획이고요. 뭐 하여튼 지금 오늘 뭐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이미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중요하게는 이제 대선 국면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어쨌든 압력 조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려면 어쨌든 뭐 지금 목표는 최소한 50만에서 많게는 한 100만 정도까지 이렇게. 아니, 당원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이 주요 이제 대선 주자들을 이 조세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100만 명을 근데 어떻게 모이죠?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 4,300명 정도 되는데요. 그게 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 그렇다면은 저기 차기 대선에서 네. 세금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토건으로는 표 얻기 힘들 것 같고 네. 세금을 줄여서 당신들한테 이런 복지를 드립니다. 이런 후보가 굉장히 힘을 얻을 것 같은데요.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네. 뭐 사실 뭐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뭐 한나라당이 베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돈을 쓸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아까 이제 친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교육, 문화, 뭐 복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일례로 이제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국공립대학 그 등록금 지금 그 무상으로 하는데 한 1.6조 원 정도는 되거든요. 연간. 근데 4대강 사업비로 이미 그 14년치를 썼고 그 다음에 뭐 지천 작업한다면서 또 뭐 20조 원 추가한다는 또 20조 쓴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게 이미 한 28년치 정도를 써버렸는데 지금 국공립대학 무상으로 해주는데 1.6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고교 이후로는 의무교육이 안 돼 있는데 고교까지 포함하고 국공립대학까지 해서 지금 인프라 수준에서 하면 한 5조 원 정도면은 5조 원 조금 넘는 수준이면 사실은 매년 무상 의무교육을 국공립대학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립대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왜 사립대를 빼는지 조금 뭐 굳이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는 사립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가 사립대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연고대 같은 뭐 이른바 이제 뭐 명문대로 불리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는 사립대 비중이 너무 높고 이런 이제 사립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이 학벌 서열 구조에 안주해서 등록금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아, 니들이 아쉬워서. 그래서 이제 막 뭐 연고대, 이대 이런 데서 막 등록금 올려가니까 밑에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어려워요. 하여튼 이렇게 아니 뭐 다 그렇게 이해하죠. 그 사립대들이 쭉 따라서 다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등골이 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로는 교육이 있고 뭐 인재가 자원인 나라라고 하는데 세계경제포럼 회원 127개국 가운데 교육 재정 지출이 71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식정보화 시대, 창의경제 시대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강바닥에 돈을 쳐붓고 콘크리트에 쏟아부을 겁니까? 이 사람이 말랑말랑한 두뇌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요,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는데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세금혁명 우리가 이제 쭉 우리나라 세금이 얼마나 잘못 쓰이고 있는지 그런 얘기 쭉 들었고 제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세금혁명당을 만들고 그래서 50만 명, 100만 명 모아서 차기 대선에서 영향을 끼치겠다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앞에까지는 뭐 좋았는데 세금혁명당으로 100만 명을 어떻게 모으죠?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안 모이면 어떡합니까? 충분히 모을 자신 있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들어가려면 사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실제 어떤 결과를 내겠다는 전망이 있어야 같이 그럼요. 힘을 합치니까. 그러니까 그런 효능감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입법 청원 활동도 할 거고요. 세금 감시 활동도 할 거고 그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동시에 결합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사람 어떻게 모집하느냐 그러는데 지금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 언론에서 일부 관심 가져준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 건 뭐 제가 트위터에서 그냥 이렇게 자체적으로 알리거나 이런 정도에 사실 불과했는데 전혀 조직적으로 이렇게 뭐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체계까지 이제 갖춰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뭐 저는 상당한 자신감 갖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한번 해보죠. 6분 중에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 세금혁명당에 가입하실 분은요? 솔직하게
오, 너무 많은데. 네, 왜 손 안 드세요, 근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감은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세금혁명당이 할 수 있는 거에 좀 한계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저도 하고. 그런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내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네. 아무리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진짜 실질적인 힘이 있는 정당들이 뭐라고 해도 뭐 개무시하고 밀고 아니 가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않아서. 생각합니다. 굳이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시민사회단체 활동들은 사실은 그 직업적인 시민 활동가분들이 주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풀뿌리 시민운동이라고 그것들을 표방은 하지만 실제로 일반 풀뿌리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실제로 진짜 풀뿌리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고 굉장히 많은 열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미.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굉장히 하여튼 뭐 좀 유의미한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뭐 그 굉장히 미약한 움직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한편으로는 이 많은 분들이 열정을 보이시는 건 그만큼 사람들 마음에 어쨌든 어필하는 부분이 저는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필하는 걸 물론 이제 여기서 뭐 끝내면 안 되지만 조직 체계를 갖춰서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홍보 활동도 해 나가고 홍보 활동에 거쳐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작은 이렇게 성과물들을 계속 축적해 나갈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아 여기 하니까 조금 뭔가 변화가 있구나 이런 판단들이 들면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풀뿌리 시민들이 이 전면에 나서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기존 단체들보다 오히려 확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망설이는 분한테 네. 마지막으로 뭐랄까요? 유혹의 한마디 던져주시고. 유혹의 한마디.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드럼 세탁기를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되겠습니다라든가. 한번 생각해보시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얼마나 거듭된 태행을 겪고 있습니까? 근데 불만만 내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결집하면 그게 사실은 또 힘이 되거든요. 이게 물론 우리가 100의 목표를 잡았다 하더라도 이 100을 다 이룰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을 목표로 잡아서 40, 50을 달성해도 그것만 해도 큰 발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기존 정당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 살림살이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해법을 명쾌한 해법, 이렇게 이 구체적인 전략들을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혁명당이라는 형태로라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좀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방울이 모여서 강물이 되는 거고요. 그 강물이 다시 흘러 바다로 가는 겁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거고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이렇게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그 시민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함께 뭉쳐지면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막 지금 이렇게 뭐 가능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주의. 오히려 현실적으로 목표하는 것보다 더 초과하는 뭐 그런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뭐 그냥 거창하게 이렇게 해서 뭐 허우대 잡는 그런 식으로 저는 가고 싶지는 않고요. 이렇게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차근차근 갈 테니까 조금 이 현실에 그냥 분노하시고 낙담하시지 말고 그냥 뒷목 잡고 이렇게 쓰러지시지만 말고 함께해서 모이면은 굉장히 의지가 되고 즐겁거든요. 그리고 세금혁명당 지금 뭐 오프라인 모임을 지금 이미 한 3번 정도 했는데요. 모이면은 사람들이 회의 끝나고 나서도 집에 가려고 안 그래요. 계속 뒤풀이 남아서. 남녀 비율이 맞나요? 머리가 항상 그렇게 오더라고요. 나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좀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사실 이 세금혁명당 같은 경우는 좌파 우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세금 체계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분들, 그렇죠. 헛돈 쓰이는 거에 대한 분노하는 분들을 규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장성은 뭐 상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면서 예. 세금을 별로 안 내니까 그런 모양인데 하나의 네요. 근데 김어준 총수를 제가 가입하게 하면 예. 여성 회원분들 한 1000명은 아니, 최소 1000명은 그러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예. 저면 또 모르겠지만. 여기서 고기 먹으려고? 예. 자, 오늘 저희 뉴욕타임스 협찬 상품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맛 웰빙의 명품 피자 의리에라 피자 늘 함께하고요. 인사이드 피플에서 봄꽃 향기처럼 싱그러운 영화 VOD 관람권을
협찬합니다. 보고 느끼고 만지고 상상해보는 오감으로 느끼는 색채 여행 오감 아트전 초대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V갤러리에서 열리니까 아이들과 함께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라는 그런 당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고품격 와인을 이렇게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사신 그 와인인데, 예, 우리 수입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그분이 사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종로구 안국동 78번지 연일하우스 2층에 자리한 연일 와인앤 스피리츠 이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거기서 협찬한 게 아닌데. 예, 거기 근무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고요. 예, 시사대안학교는 오늘 이제 항상 세 번째 주에 마련하고 마지막 주에는 바로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성국 박사가 이제 0대4로 이제 야권이 이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못 맞추면은 피자를 산다고 했죠. 네. 다음 주에 많은 당첨을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털어먹죠. 네. 안 될지 뭐 물론 안 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자, 그럼 오늘 내일 꼭 투표하시고 4월 27일 재보선 지역 반드시 투표를 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손대인 부소장님이시자 세금혁명당의 총재. 네. 총재. 손대인 부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